한 여성이 실종된 지 2년 만에 살해당한 뒤 불에 태워지고 시신이 매장되었으며 일부 신체 부위는 강에 버려졌습니다. 여성이 실종된 동안 딸은 아무렇지 않게 의붓아버지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의붓아버지와 딸 사이에 수년간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범 중 한 명이 실수를 저지르면서 사건이 해결되었고 그제서야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이 실화 사건을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 구독 버튼을 눌러 새 영상 알림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6월 15일 출장에서 돌아온 밥대범은 집에 침입한 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방을 확인하러 들어갔을 때 그는 물건들이 온통 뒤엉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몇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70세의 아내 폴린 폴리 데버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금고를 확인한 밥은 수천 달러가 사라진 것을 보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또한 고가의 총 14정이 보관되어 있던 개인 방에서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즉시 밥은 9일 일에 긴급 전화를 걸어 상황을 신고했습니다. 워싱턴 카운티 경찰은 지체 없이 현장으로 출동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밥에 따르면 두 사람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두 부부는 야외 활동을 포함한 운동과 달리기를 함께 즐겼습니다. 밥은 아내가 부부가 소유한 임대 부동산에서 매달 임대료를 수금하러 다닌다고 설명했습니다. 밥은 아내의 실종이 이러한 임대료 수금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부부의 금고에서 현금 3,000달러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밥 부부의 농장이 강도에게 침입당했을 가능성을 의심했고 폴린이 이들에 의해 납치되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가설은 부엌 창문에 총알 구멍이 여러 개 발견되고 폴리의 차량이 여전히 진입로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더욱 그럴듯해졌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피해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이 주목되었습니다. 경찰은 강도들이 폴린을 협박하기 위해 총을 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폴린의 딸 델로레스 디 에거트는 어머니와 의붓아버지의 농장 근처에서 트레일러에서 거주하며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6월 14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동료 모니카 바우티스타와 함께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우티스타 역시 이 사실을 확인했고 당시 폴린에게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델로레스는 어머니가 강도들에게 납치된 것이 아니라 근처 카지노에 간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델로레스는 어머니가 도박에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종된 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분실한 물품들을 정리하고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진 후 현장에 있던 탐정 한 명은 밥의 이상한 태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집이 도난당하고 귀중품이 사라졌으며 아내와 연락이 끊긴 상황인데도 밥은 매우 침착했고 수사관에게 사건을 설명할 때조차 매우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밥뿐만 아니라 폴린의 딸 델로레스 디 에거트 47세의 무심한 태도 또한 탐정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중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델로레스는 여전히 어머니와 의붓아버지의 농장에서 살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자녀들과 달리 델로레스는 자신의 생모가 사라진 일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실종자의 남편과 딸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그다지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밥과 델로레스의 이상한 태도는 사람들을 매우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형사들은 수사를 확대해 데버 부부의 세입자들을 신문했지만 어떤 유의미한 단서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 후 형사들은 폴린이 자주 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카지노의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수십 개의 영상들을 반복해서 검토했지만 형사들은 델로레스의 말처럼 폴린이 카지노에 나타난 모습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3일이 지난 후에도 경찰은 폴린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폴린이 어딘가에서 살해되어 유기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형사들은 폴린의 휴대전화와 금융계좌를 철저히 조사했지만 어떤 활동이나 거래 기록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지역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경찰은 폴린의 흔적을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관들은 더욱 우려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 해결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폴린의 행방을 찾기 위해
경찰은 그녀의 삶과 인간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린 데버는 버지니아의 한 농가에서 성장했습니다. 지인들은 그녀가 강인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으로 항상 남을 돕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1950년 그녀는 군복무 중이던 로버트 회럴과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텍사스 엘패소로 이주해 가정을 꾸렸고 세 아들과 한 딸, 총 4자녀를 두었습니다. 이 딸이 바로 델로레스입니다. 생활 방식의 차이와 가정 내의 여러 갈등은 점차 폴린과 로버트의 결혼 생활에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10년 후 두 사람은 이혼하였고 자녀 양육권은 로버트에게 넘어갔습니다. 1961년 폴린은 두 번째 남편 토마스와 재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모은 돈으로 아칸소 워싱턴 카운티에 750에이커 규모의 농장을 구입했습니다. 그들의 사업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덕분에 여러 필지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의 결혼 생활 후 토마스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폴린의 인생은 또 한 번 시련을 겪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폴린은 혼자 농장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농장 운영을 도와줄 수 있는 착한 남성을 찾기 위해 몇몇 남성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 시기에 그녀는 온화하고 강직한 남성인 밥 데버를 만났습니다. 1987년 폴린과 밥은 결혼하였고 함께 농장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그들은 아칸소에서 이상적인 노부부로 여겨졌습니다. 이웃들은 폴린이 누구와도 다툰 적이 없으며 납치나 살해당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데버 가족 구성원들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밥 데버는 아내가 실종된 날의 자신의 일정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밥의 말에 따르면 그는 그날 장거리 트럭을 몰고 물품을 배송하러 갔고 귀가했을 때 아내가 사라지고 집안에 도둑이 들어 귀중품들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형사들은 그의 알리바이를 확인했고 밥이 말한 내용이 사실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폴린의 실종을 조작하기 위해 누군가가 농장의 현장을 조작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형사들은 폴린과 딸 사이에 긴장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몇몇 가족들은 폴린이 어릴 적부터 세 아들에게 편애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유일한 딸인 델로레스에게는 별로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델로레스와 어머니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두 사람 모두 인생의 여러 굴곡을 겪은 뒤에야 다시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37세가 되었지만 의지할 곳이 없는 딸이 안타까웠던 폴린은 델로레스에게 자신과 남편이 사는 농장으로 이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딸이 다른 일꾼들과 마찬가지로 농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녀 관계는 다시 긴장되기 시작했고 잦은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델로레스의 한 친구는 그녀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어머니에게 정당한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불평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델로레스는 어머니가 식사부터 인간관계까지 자신을 지나치게 통제한다고 느꼈습니다. 델로레스가 가장 수치스럽게 느꼈던 것은 37세가 되었는데도 남자가 없다고 어머니에게 비난받은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델로레스는 다른 일꾼들 앞에서 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 친구는 델로레스가 어머니를 욕하며 그년이 싫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델로레스의 오빠들 또한 동생과 어머니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서슴없이 말싸움을 벌이곤 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실종이 델로레스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의심이 델로레스에게 집중되자 경찰은 그녀를 경찰서로 소환해 신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월 29일 수사관들은 델로레스를 신문했으며 경찰 앞에서도 그녀는 매우 침착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델로레스는 이전 진술과 똑같은 내용을 반복했고 단 한 문장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근무를 마친 뒤 동료인 바우티스타와 함께 오클라호마에 있는 카지노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 날 아침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고 농장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델로레스는 자신의 진술을 입증하기 위해
카지노에서 발급된 영수증을 제시했습니다. 어머니와의 불화에 대한 질문에 그녀는 모든 소문을 부인하고 친구, 이웃, 오빠들이 말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델로레스는 어머니와 말다툼을 한 적은 있지만 곧 화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그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건 불효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형사들이 여러 차례 진실을 말하라고 압박했지만 델로레스는 자신의 진술이 모두 정확하다며 단 한마디도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어떤 단서도 찾지 못해 수사는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형사들은 주변 들판과 연못을 수색했지만 홀린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농장에서 살해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베버 가족의 그 지역에 대한 수색영장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 후 관계자들은 델로레스가 의붓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경찰관들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웃들조차도 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의붓아버지와 아내의 딸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뒷이야기는 점점 많아졌고 의심과 호기심은 증폭되었습니다. 델로레스의 친구들은 그녀와 의붓아버지의 관계에서 이상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은 델로레스가 농장에서 의붓아버지와 키스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두 사람은 매우 다정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웃들은 델로레스와 밥 사이의 관계에 대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여전히 실종 중인데 딸과 의붓아버지가 연애를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끔찍합니다라고 한 이웃이 충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소문과 의심의 눈초리를 마주하면서도 델로레스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머니를 대신해 농장과 다른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남편 또한 이제 자신의 남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델로레스의 직설적이고 잔인한 발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델로레스가 친어머니에게 해를 가한 동기일 수 있다고 빠르게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어디까지나 경찰의 추측과 의심일 뿐이었으며 이 시점까지도 아무런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계속되었지만 눈에 띄는 진전은 없었고 시간이 흐르며 사건은 점점 미제로 남아갔습니다. 홀린이 실종된 지 2년 후 사건은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2009년 농장에서 일하던 바우티스타가 서류 위조 사건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폴린의 실종과는 관련이 없었지만 2년 넘게 미제로 남았던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폴린의 실종 사건 수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당국은 서류 위조 혐의를 눈감아주고 모니카 바우티스타에게 면책을 제공했습니다. 그 대가로 바우티스타는 사건이 발생한 날의 진실을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바우티스타는 델로레스 디에거트가 폴린을 살해하고 시신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요청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델로레스는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훔쳐 $1,500를 전부 사용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감옥에 보낼 것을 두려워한 델로레스는 폴린을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건 당일 델로레스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농장의 한 외진 장소로 유인했습니다. 폴린이 딸을 돕기 위해 그곳에 도착하자 그녀는 총을 꺼내 쐈지만 총이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폴린은 떠나지 않고 격렬하게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 순간 근처에 숨어있던 바우티스타가 막대기로 폴린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자 델로레스는 달려들어 철봉으로 폴린을 공격해 의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다시 총을 꺼내 어머니의 가슴에 3발을 발사했습니다. 어머니가 숨졌음을 확인한 델로레스는 바우티스타를 불러 시신을 불태우게 한 후 두 사람은 함께 오클라호마의 카지노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의붓아버지를 만나자 델로레스는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연애 관계였던 만큼 밥은 아내의 딸을 매우 사랑했고 이후의 처리를 도와주었습니다. 2007년 6월 15일 밥 데버는 집으로 돌아와 농장의 기계를 사용해
불에 탄 아내의 시신을 구덩이에 밀어넣고 흙으로 덮었습니다. 경찰의 눈을 속이기 위해 밥은 집의 창문을 총으로 쏘고 집안을 일부러 어지럽혔습니다. 하지만 바우티스타의 진술만으로는 델로레스와 밥에게 죄를 입증하기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델로레스에게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바우티스타에게 녹음 장치를 착용하게 했습니다. 바우티스타의 협조 덕분에 경찰은 여러 건의 범인과의 대화 녹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델로레스는 여러 차례 어머니를 처리한 사실을 암시했습니다. 더욱 끔찍하게도 그녀는 어머니의 유골 일부를 강에 버려 복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들을 확보한 경찰은 델로레스와 밥을 체포하고 시신이 묻힌 장소를 자백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수사관들은 2주간 폴린의 유해를 계속 수색했고 그녀의 것으로 확인된 몇 개의 뼈 조각과 치아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델로레스는 자신이 어머니와 사랑과 증오가 뒤섞인 관계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델로레스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고 느꼈고 자라서는 비난과 꾸중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원망은 결국 그녀를 극단적인 행동으로 몰고 갔습니다. 델로레스가 의붓아버지를 유혹한 것도 어머니에게 복수하려는 목적일 뿐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또 다른 진술은 당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델로레스는 밥데버가 폴린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밥데버는 아내의 도박 습관에 질려 있었고 폴린의 무분별한 소비 때문에 가족의 재산이 사라질까 걱정했다고 델로레스는 전했습니다. 2010년 8월 유죄 협상에 따라 델로레스 에거트는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밥데버는 체포 및 기소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11년 1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밥데버는 2014년 교도소에서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모니카 바우티스타는 경찰에 협조했기 때문에 면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국이 바우티스타에게 면책을 준 사실은 폴린의 세 아들에게 큰 불만을 안겼습니다. 그들은 바우티스타가 밥과 델로레스의 공범이며 그녀 또한 폴린을 공격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경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모든 죄를 면제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폴린의 세 아들은 경찰에 바우티스타를 기소하라고 요구했지만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바우티스타의 진술과 몰래 녹음장치 협조 없이는 증거 부족으로 델로레스를 기소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경찰 측은 바우티스타에게 모든 혐의를 면제한다는 협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 약속을 번복할 수 없었습니다. 2011년 6월 28일 밤 매사추세츠주 브리스톨 카운티의 라파예트 공원 수영장에서 몇 명의 청소년이 담장을 넘고 몰래 수영하러 들어갔습니다. 옷을 벗고 있던 한 소년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수영장을 가리켰고 그는 탁한 물 위에 떠 있는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몇 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시신을 건져 부검실로 이송했습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익사로 사망했으며 사망 시점은 이미 48시간 이상 지난 상태였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6월 26일 오후에 사망했다는 뜻입니다.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은 다음 날인 6월 29일 수영장에 다시 가서 수사했습니다. 이때 한 직원이 이틀 전 고객이 두고 간 가방이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가방을 열어본 경찰은 휴대폰과 마리 조세프라는 이름이 적힌 여러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수영장 관리인에게 문의한 결과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이틀 동안 수영장이 일반 시민에게 계속 개방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정부의 규정에 따르면 직원들은 하루가 끝날 때마다 수영장 바닥을 청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라파예트 공원 수영장의 직원들은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이것이 마리가 이틀간 바닥에 가라앉아 있다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관리자와 직원들의 수많은 과실이 발견되었지만 경찰이 당장 해야 할 일은 마리의 죽음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단순한 부주의로 인해 익사한 것인지 혹은 치밀하게 조작된 살인사건인지 누군가 배후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게다가 왜 그녀가 이틀 동안 사라졌는데도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경찰이 마리의 집을 찾아가 조사했을 때
가족은 그녀가 계속 일하고 있고 직장에서 잠을 자는 줄 알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리는 지역 호텔의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으며 업무가 바빠서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호텔 측에서도 그녀를 위해 생활 가능한 방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가족은 마리가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랐으며 혼자 수영장에 갈 사람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 친척은 마리가 이웃인 다니엘과 좋은 관계였다고 말했고 경찰은 그녀를 찾아가 질문했습니다. 경찰이 그녀의 집을 찾아가 마리가 수영장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다니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6월 26일 오후 두 자녀 딸과 아들과 함께 마리에게 라파에트 공원 수영장에 가자고 권유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물이 탁해 보여 모두 망설였지만 이미 입장권을 샀고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수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걸 도와주기 위해 마리는 다니엘의 딸을 안고 얕은 물에서 놀았고 이후 톰슨과 함께 깊은 물에서 물미끄럼 놀이를 했습니다. 조금 후 다니엘은 아들이 자신 있는 쪽으로 수영해 오는 것을 보았지만 마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리가 다른 곳에서 수영 중일 거라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가 되자 수영장 직원은 깊은 물이 너무 탁해서 수영하는 사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얕은 곳에서만 수영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어 수영장이 문을 닫자 다니엘은 두 자녀와 함께 집에 갈 준비를 했지만 여전히 마리는 보이지 않았고 그녀의 가방과 수건은 벤치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마리가 중간에 먼저 돌아갔다고 생각해 별다른 의심 없이 두 자녀와 함께 귀가했습니다. 마리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 다니엘은 그녀의 짐을 챙기지 않고 그대로 벤치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수영장 직원은 고객이 가방을 두고 갔다고 생각하고 그녀를 위해 그 가방을 보관했습니다. 그 당시 집에 있었던 소년 톰슨은 6월 26일 오후의 상황을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톰슨의 말에 따르면 다이빙 놀이를 할 때 마리는 이 놀이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리는 다이빙을 하면서 톰슨에게 부딪혔고 곧바로 사과한 뒤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반사적으로 톰슨은 손을 뻗어 마리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구하지 못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그는 가장 가까이 있던 금발 백인 여성 안전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녀는 무시하며 쉬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톰슨은 다시 두 번째 안전요원을 찾아갔고 그 여성은 피부가 어둡고 키가 작았으며 1분 후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톰슨의 진술은 많은 경찰에게 의심을 샀습니다. 마리가 가라앉는 것을 봤다면 왜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마리가 수영을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톰슨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모자가 이웃을 수영장에 데려갔음에도 그녀가 보이지 않자 무심하게 돌아간 것 또한 이상했습니다. 경찰은 톰슨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수영장 CCTV 다시 확인하고 현장 직원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당일 근무한 모든 안전요원이 백인 여성임을 확인했고 톰슨이 묘사한 두 번째 안전요원과 일치하는 인물은 없었습니다. 조사받은 모든 안전요원들은 톰슨의 말과 전혀 다른 진술을 내놓았습니다. 모든 안전요원은 6월 26일에 어떤 소년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톰슨은 자신이 말한 것처럼 구조요원 구역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감시 영상 기록에 따르면 톰슨은 안전요원들과 어떤 상호작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에서는 톰슨이 구조요원 근처를 지나갔다가 수영장 가장자리에 잠시 서 있었고 이후 어깨를 으쓱하며 얕은 물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이웃인 마리가 수영장 바닥에 가라앉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톰슨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의심을 가졌지만 9세 소년이 마리의 익사를 고의로 방조했는지는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CCTV에는 마리가 익사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7초라는 운명의 순간 동안 그녀는 수면 위로 올랐다가 다시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주변 누구도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고 물이 너무 탁해서 그녀가 구조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사람이 같은 위치에서 다이빙을 했지만 이상한 점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마리가 익사한 후 이틀 동안 수영장 안에 있었음에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사실은 주 전체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경찰은 이 비극의 원인을 분석하고 형사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012년 2월 8일 브리스톨 카운티 법원은 해당 사건이 직원, 관리자 운영 주체의 태만으로 인한 사고였으며 고의적 살인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마리의 가족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양측은 비공개 합의를 통해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톰슨의 모순된 진술과 다니엘의 이상한 무관심이었습니다. 다니엘 모자의 무심함일 뿐인지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